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60대 여성이에요. 제가 실패했다가 다시 일어선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는 젊을 때 남편과 단추와 지퍼 만드는 사업을 했어요. 한동안은 사업이 잘 됐고 거래처도 많아서 재산도 늘어났죠. 하지만 남편이 다른 일에 욕심을 내면서 사업을 마구잡이로 확장하다가 빚을 지게 됐고 남편과 다투는 일이 많아졌어요. 모두 싹 정리하고 원래 하던 일에만 집중하자고 했지만 남편은 다 잘할 수 있을 거라며 고집을 피웠어요. 결국 사업은 부도가 나고 말았죠. 남편은 그게 다 제가 자기를 믿어주지 않아서 생긴 일이라며 모든 책임을 저한테 돌리더라고요. 매일 싸우기만 하던 저와 남편은 서로에게 지쳐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헤어졌어요. 그때가 40대였고 딸아이는 초등학교 5학년이었어요. 앞으로 한창 돈 들어갈 일만 있는데 재수 중에 돈은 없고 빚만 있어서 정말 막막했죠. 우리 애는 소아천식 때문에 정기적으로 병원도 다녀야 했고요. 저는 친구의 권유로 보험 설계사를 시작했지만 실적이 좋지 않아서 힘들었어요. 이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다른 일을 찾아보다가 농산물 직판장에서 판매 일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새벽에는 녹즙을 배달하기로 했죠. 집세에 아이 교육비에 들어갈 때는 많은데 판매직 월급만으로는 부족했거든요. 새벽 일찍 일어나는 게 좀 힘들었지만 아이를 생각하면 한시도 앉아있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피곤한 줄도 모르고 남들이 싫다고 하는 곳까지 맡아서 배달하고 집에 돌아와 아이를 학교 보낸 다음 직판장으로 출근해서 하루 종일 일했죠. 그렇게 녹즙 배달과 직판장 일을 같이 한 지 1년쯤 됐을 때 녹즙 대리점에서 어떤 아줌마가 더는 못하겠다며 직원한테 하소연을 하더군요. 얘기를 들어보니 길 건너 새로 생긴 아파트에 한 아줌마가 굉장히 힘들게 한다는 거였어요. 녹즙 배달만 하면 되는 건데 힘들 게 뭐 있지? 저는 그렇게 단순히 생각했는데 직원이 저를 불러서 그 아파트 영실 씨가 좀 맡아주실래요? 아무도 안 하려고 해서 저희도 지금 너무 곤란하거든요. 대신에 월급 좀 올려드릴게요. 부탁해요. 네? 저는 월급을 올려준다는 말에 그 자리에서 알았다고 했어요. 그러자 다들 저를 걱정스러운 눈으로 보더군요. 저와 친하게 지내는 언니는 진짜 괜찮겠어? 거기 진상이 우리가 아는 수준이 아니래. 성미 씨 그만두는 거 봐. 돈도 좋지만 그러다 괜히 몸도 마음도 상한다고. 라며 걱정했지만 저렇게까지 부탁하는데 해보지도 않고 안 한다고 할 순 없잖아요. 그리고 전 한푼이 아쉽고요. 성질 안 건드리게 조심하면 별일 없겠죠. 라며 괜찮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그 아파트까지 돌기 위해 더 일찍 집을 나왔어요. 한 일주일 정도는 별 탈 없이 배달을 했어요. 사실 현관에 매달아 놓은 가방에 녹즙을 넣기만 하면 돼서 집에서 누가 갑자기 나오지 않는 이상 사람들이랑 마주칠 일도 별로 없었거든요. 그 아파트도 다른 곳과 마찬가지였어요. 어느 날 아파트에 녹즙을 배달할 때였어요. 그 아파트에 녹즙을 먹는 사람이 많아서 15층부터 차례대로 내려오면서 배달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11층 한 집에 녹즙을 넣고 계단을 내려가려는데 문이 열리더니 한 아줌마가 나오더군요. 나이는 저와 비슷해 보였는데 팔짱을 끼고서 저를 쳐다보는 눈초리가 꼭 자기가 저보다 더 높은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거기요. 내가 녹즙 오는 시간을 봤더니 요새 계속 5시 50분에 오던데 전보다 10분 늦어졌어? 녹즙은 신선한 게 생명인데 자꾸 이런 식이면 곤란하지. 그 여자는 대뜸 반말을 하면서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그 유명한 진상이라는 걸 단번에 알아챘죠. 그래서 말해봤자 시끄러워질 게 뻔해서
제가 15층부터 내려오면서 배달하느라 그랬는데요. 내일부터는 여기 먼저 넣을게요. 라며 좋게 말했더니 알아서 잘 좀 하지. 꼭 얘기를 해야 제대로 하더라. 라고 하고는 녹즙을 꺼내서 문을 탕 닫고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기분이 나빴지만 이 정도면 견딜만 하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여자의 잔소리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녹즙 넣을 때 대문에 부딪혀서 소리 나지 않게 해라. 유통기한 표시가 이상한데 다시 찍은 거 아니냐. 오늘은 어제보다 1분 늦게 넣었다 등등. 제가 배달하는 시간에 일부러 지키고 서 있다가 불평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마다 죄송하다, 주의하겠다, 일찍 오겠다라고 좋게 말하면서 넘어갔지만 매번 다른 일로 잔소리를 하니 점점 피곤해졌어요. 하지만 대리점에서는 한 명이라도 배달이 끊기면 안 된다면서 비위 좀 잘 맞춰주라면서 오히려 저를 더 밀어붙였죠. 그런데 한 번은 제가 그 집에 녹즙을 배달하고 계단을 내려가는데 그 집 여자가 문을 빼꼼 열더니 쓰레기 봉투를 내놓으며 아줌마, 내려가면서 이것 좀 버리고 가. 라는 거였어요. 죄송하지만 제가 배달 때문에 그걸 들고 내려갈 수가 없는데요. 그리고 그건 쓰레기인데 쓰레기 쥐었던 손으로 녹즙 배달하는 걸 알면 사람들도 기분 나쁘잖아요. 그건 사모님이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자 아줌마, 그거 배달하고 얼마 받아? 그 돈이 다 내가 내는 돈에서 나가는 거야. 당신 받는 돈의 일부를 녹즙 값이라고 퉁쳐서 받아먹는 거라고. 그럼 잔말 말고 해야지. 그리고 이 새벽에 쓰레기를 들고 내려가는지 다른 봉투를 들고 내려가는지 다른 사람들이 알게 뭐야. 배달 끊어버리기 전에 얼른 갖다 버리고 가. 라며 제 손에 억지로 쓰레기 봉투를 떠넘기고는 문을 닫고 들어가 버리더군요. 너무 기가 막혔지만 일단 쓰레기 봉투를 계단 구석에 놓고 얼른 녹즙을 돌린 다음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시 올라가서 쓰레기 봉투를 갖고 내려와 버렸어요. 그러고 보니 경황이 없어 10층을 빼먹은 것 같더라고요. 다시 올라가서 녹즙을 넣어두고는 버릇이 돼서 비상계단으로 내려오는데 눈물이 펑펑 나더라고요. 저는 소리 죽여 울면서 다음 층으로 갔죠. 그런데 거기서 한 아주머니가 나오시더니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새벽부터 고생이 많으세요. 이것 좀 드셔보세요. 라며 피로회복제를 주시는데 저도 모르게 펑펑 울었어요. 아주머니는 말 없이 따뜻하게 제 손을 잡아주셨죠. 11층 여자는 그 후에도 쓰레기 버려라, 파 한 단 사다 달라. 정말 이해 안 되는 갑질을 계속했지만 그럴 때마다 10층 아주머니께서 저를 다독여 주셨고 저도 그 덕에 힘을 내고 다닐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서로 얘기를 나누게 됐고 조금씩 친해졌죠. 한 번은 11층 여자가 자기 아들 소풍 간다며 새벽 장사하는 분식집에서 김밥이랑 라볶이를 사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진짜 이를 악물고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심부름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파트 공동현관에서 저를 기다리던 그 여자가 자기 아들이 그거 먹고 식중독에 걸렸다며 난리를 피우는 거였어요. 우리 아들 어떡해, 우리 아들. 괜히 남이 준 거 먹여가지고 멀쩡한 애 망쳐놓고. 사모님, 진정하세요. 아이 곧 괜찮아질 거예요. 라고 하는데 갑자기 그 여자가 제 뺨을 철썩 때리더군요. 순간 정말 눈에서 불이 번쩍 하는 것 같았어요. 얼얼한 뺨을 쥐고 주변을 보니 사람들이 전부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너무 창피하고 수치스러워서 자리를 뜨려는데 아니, 해도 너무하네요. 내가 새벽에 봤는데 아줌마가 여기 배달하시는 분한테 아들 소풍 간다고 분식집에서 김밥하고 라볶이 사다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라는 말해보니 10층 아주머니가 계신 거였어요. 그게 이분 잘못도 아니고 솔직히 소풍 김밥은 아줌마가 싸줬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분은 심부름한 것밖에 없는데 그렇게 뒤집어 씌우면 안 되죠.
그러자 사람들이 11층 여자에게 어떻게 그러냐며 한마디씩 했고, 저는 창피하긴 했어도 억울함을 풀고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었어요. 10층 사모님한테 너무 감사해서 김치를 담궈 갖다 드렸죠. 일하느라 바쁠 텐데 이런 걸 다 신경 썼어요. 정말 고마워요. 잘 먹을게요. 그러면서 아주머니는 또 제 딸아이 주라며 빵이며 과자를 잔뜩 챙겨서 봉투에 담아 넣어주셨어요. 그렇게 저희는 친분을 계속 유지했죠. 하지만 11층 여자가 갑질을 하는 건 정말 힘들었고 저도 더는 안 되겠다 싶어서 얼마 후 대리점에 얘기하고 그만두게 됐어요. 다행히 같이 배달 일을 했던 그 친한 언니가 재래시장에 있는 식당을 소개해줘서 새벽에 나가 다시 일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식당 일로 옮기고 나서 10층 사모님에게 인사를 하려고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새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살고 있더군요. 혹시 사모님이 이사간 곳을 아냐고 물어봤더니 모른다더군요. 실망하고 돌아서는데 앞집에서 아주머니가 나와서 조용히 저를 불러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집 아저씨 사업이 잘 안 돼서 집이며 세간 다 팔고 어디 작은 데로 이사간 것 같더라고요. 그 집 사람들 참 인격적이고 좋았는데 정말 안 됐어요. 그 얘기를 들으니 저도 정말 속상하더라고요. 그런 좋은 분들이 잘 되셔야 하는데 하고 말이죠. 하지만 저도 당장 생활이 급했기에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데 집중하다 보니 어느새 그 일은 잊어버리게 됐어요. 식당은 새벽에 물건을 떼러 오는 사람들로 늘 붐볐는데 그렇게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니 저도 뒤처지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힘을 낼 수 있었죠. 그렇게 새벽에 식당 일을 하고 몇 달 지나서였어요. 어머, 김 사장님 아니에요? 나예요. 애기옷 공장하는 박수영. 저는 놀라고 좀 부끄럽기도 했지만 웃으면서 이게 얼마만이에요. 너무 반가워요. 라고 인사를 했어요. 박 사장은 제 또래인데 아기옷 브랜드 하청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 전에 그 공장에 단추를 대줬거든요. 박 사장은 2주에 한 번은 이곳에 와서 필요한 재료들을 사간다고 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몇 번 만나게 됐고 저도 제 사장 얘기를 하게 됐죠. 그런 뒤로 박 사장은 저만 보면 김 사장님이 여기 이러고 계실 분이 아닌데 라며 안타까워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박 사장이 와서 밖으로 절 불러냈어요. 김 사장님, 저 드디어 결심했어요. 저도 여성복 만들어 팔아보려고요. 근데 저 혼자는 지금 공장 일도 있어서 벅차니까 김 사장님이랑 했으면 해요. 김 사장님 예전 일 처리하시던 거 생각하면 얼마든지 믿고 같이 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섰어요. 항상 약속도 어겨본 적 없고 뭐든 정확하게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단추랑 지퍼 만드시면서 옷도 많이 보셨을 테니까요. 한번 같이 해봐요. 네? 너무 좋은 제안이었지만 겁도 났어요. 박 사장님, 저한테 얘기해준 건 너무 고마운데 일이 잘 안 되면 어쩌죠? 여성복이라는 게 유행도 잘 파악해야 되고 세련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잘할 수 있을까요? 그걸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잘할 수 있는 거죠. 너무 걱정하지 마요. 나도 하청 공장이지만 사업이라면 사업인데 몇 번 시행착오 정도야 각오하고 있어요. 잘못될까봐 걱정부터 하지 말고 나랑 같이 해봐요. 아선이 중학교 들어갔죠? 엄마가 사업한다고 하는 게 일하러 다닌다고 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저는 그렇게 해서 그동안 부었던 적금을 깨서 조금 투자하고 전적으로 제가 맡아서 디자인부터 부품까지 챙기면서 제 사정을 챙겨주셔서 처음엔 월급을 받는 조건으로 박 사장과 같이 의류 사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민망하게 작은 규모였지만 저는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옷들도 보고 패션 잡지도 보면서 디자인을 했죠. 그렇게 한 벌, 두 벌 옷을 만들게 됐고 그 옷들이
박 사장의 인맥으로 도매시장 여기저기 걸리게 됐어요. 큰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의외로 저희 옷은 반응이 좋았어요. 무엇보다도 박음질이나 마무리가 꼼꼼하고 옷이 야무지게 딱 떨어진다며 시장 사람들한테도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죠. 이거 봐요. 우리 줌은 3배로 늘었어요. 저는 잘 될 줄 알았다니까요. 김 사장님 안목을 믿었으니까요. 박 사장은 제 손을 잡고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했고 저도 너무 좋아서 같이 하자고 해줘서 저한테 기회를 줘서 너무 고마워요, 박 사장님. 이라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그동안 직판장과 배달일, 식당일로 고생했던 것들이 한꺼번에 떠올랐거든요. 박 사장은 앞으로 더 잘 될 일만 남았다면서 우는 저를 토닥여 주었죠. 저희는 얼마 안 가서 직원을 더 두고 도매시장에 직접 가게를 냈어요. 전국 소매상들이 저희 옷을 사러 왔고 트렌드를 잘 파악한 저희 옷들은 정말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어요. 그리고 박 사장의 제안으로 온라인에 쇼핑몰을 열게 됐죠. 시장에서는 쇼핑몰을 열더라도 자기들에게 옷을 따로 팔아달라고 했어요. 박 사장도 하청 공장을 정리하고 완전히 이쪽 일에 뛰어들면서 저희 사업은 더 커져갔습니다. 저는 남편이 사업 잘 된다며 이 일 저 일 벌려서 망했던 걸 떠올리면서 절대로 자만하지 말고 할 수 없는 일에 손대지 말자 결심했어요. 그렇게 해서 아이가 대학을 졸업할 때 즈음에는 저희 쇼핑몰이 옷의 여성 구두와 가방까지 만들면서 자리를 잡았어요. 사업이 안정되면서 저는 적절히 투자도 하며 돈을 굴렸죠. 한 곳에 몰빵하지 않고 분산해서 관리한 덕에 꽤 짭짤하게 부수입을 올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딸아이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며 집에 데려오겠다고 하더군요. 벌써? 네 나이면 아직 한참 친구들이랑 놀고 직장일에 빠져있을 텐데 결혼은 너무 이르지 않아? 엄마, 난 이 오빠가 너무 좋아. 얼른 결혼하고 싶어. 한번 만나보고 생각해줘.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잖아. 저는 어릴 때 소아천식으로 고생했던 딸에게 늘 약했어요. 사춘기를 거치면서 천식 증상은 점차 사라져 지금은 완치 상태가 됐지만 그래도 항상 마음 졸이게 되고 무슨 말이든 들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인지 딸은 저한테 애교도 많고 어리광도 잘 부렸어요. 결국 저는 딸의 말대로 남자친구를 만나기로 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아선이 남자친구 박정훈입니다. 어서 와요. 반가워요. 딸의 남자친구는 좀 수줍음이 많은 것 같았는데 건실하고 좋은 청년 같아서 마음이 놓였어요. 그런데 알아보니 남자 집이 너무 가난하더라고요. 저는 가난이라면 치가 떨렸고 딸이 고생하는 게 싫어서 고민이 됐죠. 그 사이 딸은 남자 쪽 집에 인사를 갔다 왔더라고요. 언제 인사 가기로 약속했던 거야? 엄마한테 얘기 미리 좀 해주지. 저는 제 마음을 몰라주는 딸한테 조금 섭섭했어요. 엄마한테 얘기하면 선물도 신경 쓴다고 너무 거창하게 할까봐 그랬지. 내가 엄마 성격 잘 알잖아. 너무 걱정하지 마. 인사 잘 다녀왔어. 오빠 어머니 진짜 너무 좋으셔. 그래, 나도 그 사람 좋은 건 알겠는데 집이 너무 힘들잖니. 난 네가 고생할 것 같아 싫다. 엄마도 엄마 힘으로 이만큼 해냈잖아. 우리도 그럴 거야. 걱정하지 마. 그래도 저는 결혼 승낙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일단 그쪽 어머니가 만나자고 했다는 연락을 받게 됐죠. 이렇게 된 이상 그 집에는 미안하지만 남자 어머니에게 잘 얘기해야겠다 싶었어요. 알았다. 일단 엄마가 만나보긴 할 텐데 그래도 너무 기대는 하지 마. 엄만 네가 그래도 좀 여유 있는 집에 가서 편하게 사는 모습 보고 싶어. 엄마만 모르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 좀 믿어주면 안 될까? 지금은 남자가 좋아서 뭐든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사는 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야.
엄마가 다 겪어봐서 잘 아니까 하는 말이야. 어쨌든 정훈이 어머니 만날게. 예의에 어긋나는 일은 안 할 테니까 그건 걱정 말고. 그런 걱정은 안 해. 엄마가 그럴 사람도 아니고. 딸은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못내 원망스러운 눈으로 저를 보더군요. 그리고 약속 날이 돼서 만나기로 한 카페로 갔어요. 남자 어머니는 좀 나이가 있어 보이고 수수한 차림이었지만 인상이 따뜻하고 좋아 보였어요. 사업하시느라 힘드실 텐데도 딸을 참 잘 키우셨어요. 저희한테 아선이 같은 며느리 과분하다는 거 잘 압니다. 우리 집이 변변하지 않아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이해하고요. 그래도 아이들이 저렇게 좋다고 하니 저는 둘이 어른들 때문에 헤어지면 너무 상처를 받지 않을까 걱정이 돼요. 너무 맞는 말만 하니 할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게다가 인품도 너무 좋고 선해 보이셔서 결혼 못 시키겠다는 말도 못하고 차만 마시고 있는데 이상하게 낯이 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 볼 때부터 어디서 본 것 같은 인상이었거든요. 그래도 어디서 봤는지 생각이 나질 않았어요. 저는 잠깐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떴어요. 그리고 돌아오는데 남자 어머니가 서빙 직원에게 뭔가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보니까 직원이 남자 어머니 옷에 물을 흘린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남자 어머니는 화도 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직원 걱정을 하시며 안 놀랬어요? 이 정도야 그냥 닦으면 되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아요. 물이 뜨겁지도 않은데요, 뭘. 그제야 생각났어요. 딸의 남자친구 어머니는 녹즙 배달할 때 11층 여자 때문에 힘들 때마다 저를 위로해주고 제 편이 되어주셨던 사모님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쏟고 말았어요. 사모님, 저예요, 사모님. 아선이 어머니, 갑자기 왜 이러세요? 진정하세요. 그새 무슨 일 있으셨어요? 저예요, 저. 예전에 땡땡 아파트에 녹즙 배달하던 사람이요. 그러자 사모님이 저를 다시 자세히 보시더니 제 손을 잡고 반가워 어쩔 줄 몰라 하셨어요. 어머, 정말 그러네요. 어떻게 이렇게 만났을까? 너무 반갑고 잘 살아줘서 고마워요. 죄송해요, 사모님. 제가 못 살 때 그런 차별을 받았으면서 사람을 보지 못하고 저도 똑같은 일을 저지르고 말았네요. 제가 그 11층 여자랑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사모님 덕분에 제가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됐는데. 제가 펑펑 울자 사모님은 제 등을 다독이시며 부모 마음이야.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전 다 이해해요. 괜찮아요. 누구나 내 자식이 좀 더 편하게 살았으면 하고 바라잖아요.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가 그 힘들었던 시간 잘 이겨내고 살았어요. 사모님은 남편 사업이 부도가 나서 거의 쫓기듯 이사를 가셨고 그 다음부터는 일이 잘 안 풀려서 계속 힘들게 사셨다고 해요. 그래도 아들, 딸 대학은 졸업시키자는 마음으로 두 분이 열심히 일하셔서 지금은 시장에 반찬 가게를 내셨고 아이들도 다행히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직장도 좋은 데 갔다고요. 제 얘기를 들은 딸도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그때 녹즙 배달 가던 거 나도 기억나. 항상 힘들어서 혼자 울고 그랬잖아. 그때 엄마 위로해준 분이 오빠 어머니였구나. 정말 너무 감사하다. 그래,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도 어머니한테 잘해야 돼. 알았어? 엄마, 그럼 우리 결혼 허락해 주는 거야? 엄마가 생각이 짧았어. 돈보다 중요한 게 사람인데. 그거 잊지 말라고 이렇게 사모님 집과 인연이 된 것 같아. 엄마, 정말 고마워. 딸은 저를 끌어안고 좋아했고 저도 기뻤어요. 그런 좋은 부모님이 있는 집안이라면 뭘 해도 될 거라는 믿음도 있었고요. 그 사모님의 아들인데 더 볼 것도 없었죠. 저와 사모님은 그 뒤로도 자주 만나서 아이들 결혼식 준비도 같이 하며 예전보다 더 친해졌어요. 그리고 두 분이 아직도
반찬 가게에 딸린 방에 사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변에 조그마한 전셋집도 마련해 드렸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한사코 말렸지만 저는 꼭 받아달라고 했어요. 저 그때 사모님 안 계셨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아마 버틸 힘이 없어서 나쁜 마음을 먹었을 거예요. 그럼 우리 아선이도 지금처럼 잘 크지 못했을 거고요. 이게 다 사모님 덕분이에요. 제가 우리 딸 위해 투자한다 생각하시고 받아주세요. 사모님, 아니 사부인은 정말 고맙다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아이들은 모두의 축복 속에 결혼했고 그 뒤 저와 사도는 같이 여행도 다니고 맛집도 찾아다니며 정말 재밌게 잘 살고 있어요.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저도 항상 베풀고 살도록 노력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려 합니다. 살다 보면 돌고 돌아 제 자식들에게도 좋은 일들이 더 생기겠죠. 제 얘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모두들 행복하고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그럼 다들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